네, 강서구 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여러 논란을 빚었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의 전면 쇄신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후보 지명 약 한 달 만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배경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검증 과정 당시에는 알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지금 청문회 과정이나 또는 국회 이후에 언론 등을 통해서 불거진 것에 대한 결단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선거에 대한 민심 확인 부분하고는 인과관계 꼭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확인돼서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어쨌든 김행 후보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본인 어떤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어느 정도 마무리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 처음부터 자질이 없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본인은 가짜 뉴스라고 했던 상장 주식 부분들, 그다음에 주식 처리한 부분들, 그다음에 딸에게 어떤 그 주식을 재산을 은닉했는데 그거를 좀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고 면접을 받잖아요, 청문회 자리에서. 그런데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 도망 안 갔다고 하시지만 결국엔 면접자가 자리를 뜨고 밖에서 나 면접 잘 봤다 하고 떠들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선거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김에 선거에 어떤 책임을 지고 김행 후보자를 임명 안 한 꼴이 됐는데요. 그건 좀 생뚱맞은 사태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당을 먼저 우선시한다고 했는데 그랬었으면 애시당초 후보자 지명을 안 받았어야 되지 않았냐. 나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을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 사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퇴하게 되면서 그럼 여성가족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가부 역대 장관들도 그렇고 이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단 말이죠, 후보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김현숙 장관이 아직까지 사실은 장관직에 있어요. 그런데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계속 김현숙 장관 체제로 가는 것은 좀 무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면 후임을 바로 임명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전에 거죠? 복지부의 예를 들어보면 복지부 장관이 2명씩 낙마했어요. 그 당시에 정호영 후보자하고 김승희 후보자인가요? 낙마한 이후에 아마 현 장관이 차관이 장관이 됐습니다. 5개월 만인가요? 6개월 만에. 그렇다면 여가부의 경우에도 아마 지금 현 차관이 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계속 직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차관이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장관을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이게 성립되기 어려운 게, 그렇다고 김현숙 장관을 사표 내고 공석 두기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체제로 가거나 아니면 차관 대행 체제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완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복지부의 예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되게 폐지 방침으로 정해진 여가부에서 후임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업무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느냐, 사실 이제 김행 후보자가 드라마틱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이제 들어오기로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드라마틱하게 엑시트가 돼버렸잖아요. 아예 본인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희대의 청문회를 만들고 36개를 보여주신 정말 드라마틱한 엑시트는 실천하신 것 같고요. 여가부 부분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제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정보조직법을 고쳐야 되고요. 그거를 야당의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폐지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모든 조직들이 장관이 없으면 대행이 장관직을 대행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지명이 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여가부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김행 장관이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과연 여가부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제대로 된 장관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서 국회에 보내서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들이 맞는 것 같아서 여가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인사 검증의 책임을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좀 묻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인사의 책임은 일단 정부가 지는 건 맞아요. 인사권자인 대통령한테 있겠죠. 그 책임 자체는. 그런데 실제 부적격한 인사를 갖다 알면서도 임명했는지 여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인사 검증 이 시스템을 보면 이 인사기획관실에서 인사 추천을 합니다.
그럼 검증 의뢰를 해요. 법무부 산하의 검증단에다가. 그럼 검증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체크리스트를 받아서 그 체크리스트가 맞는지도 확인하고 뭐 국세청에 여러 가지 자료를 또 받습니다. 대조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검증단은 그런 자료를 취합해서 그냥 검증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그리고 보낼 때 한 번 장관한테 마지막 보고서를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보고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장관이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증 보고서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가면 그때 비로소 그 해당 검증 보고서에 의견이 달립니다. 이게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의견 달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인사권자가 인사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보면 한동훈 장관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일단 시스템으로만 보면. 예.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 뭔가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 삭제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치 공세예요. 이 검증 시스템은 모를 리 없어요. 그 문제 제기하신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장관의 책임이 있다.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 그럼 뭐 말이 되는 말이지만 장관한테 책임이 있다. 이거는 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인사정보관련단이 창설이 될 때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왜 법무부에서 가져가지? 인사혁신처가 있는데. 그럼 인사혁신처에 주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해라. 라고 했는데 고집을 피웠어요. 법무부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시에 인사검증을 거친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혼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책임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을 창설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라도 하면서 일단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정보관리단 법무부에 두십시오 했었어요. 불과 1년 반 전이잖아요. 근데 이런 인사참사가 이어지는데 책임 없다? 국민들이 웃죠. 그런데 이게 그런 책임의 운운하고 다른 것이 검증부실에 대한 책임이라는 의미고요. 이건 검증부실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검증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했는지 뭐가 누락됐는지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검증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그 안에 보니까 문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작성이 안 돼 있다. 이러면 그런 문제가 가능한 거고 또 하나는 인사혁신처의 업무지만 실제는 민정수석실에 다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인사권자가 인사기획관실,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실, 검증마저도 민정수석에서 하게 되면 같은 식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외청으로 독립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취지는 국민적으로 볼 때 다 허락을 받았던 거거든요. 국민적 허락은 받은 적은 없죠. 본인들이 하시는 것이죠. 아니 그 대통령실 내에서 하는 것보다 일단 밖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낫다는 의미는 국민적으로 다 이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컨대 한동훈 장관이 검증을 해보니까 너무 부실하게 하더라.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있는데 내 식구 감싸기로 해가지고 검증 보고서를 이상하게 작성했더라.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그 책임론이 있지만 인사 그 검증 시스템상 아직까지는 책임을 운운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민주당이 야 검증 보고서를 봤더니 이런 문제가 지적이 돼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를 안 했더라. 그러면 부실 검증이 되는 거죠. 좀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을 창설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에서 하면 그런 인사검증 보고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러면서 이게 인사에 대해서 민정수석에서 했던 밀실에서 했던 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 했는데 인사검증 보고서 제출 안 해요. 안 줘요. 한동훈 장관이 투명하게 하기로 해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풋이 있잖아요. 인사가 들어갔는데 아웃풋이 인사 참사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결과론으로 보는 것이고 유 변호사님 얘기하는 것은 디테일을 보는 거예요. 어떤 보고서에 뭐가 잘못됐고 누락됐고 그 문제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건 결과론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단지 1차 조사만 하고 대통령실에 넘긴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책임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민정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법무부도 잘못했지, 용산도 잘못했지. 총체적으로 다 잘못됐기 때문에 둘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않습니까? 역대 인사검증 보고서가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 본인이 투명하게 하겠다. 작성된다는 의미인 본인이 것이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고 아니 했다니까요. 인사검증 보고서 어떻게 공개합니까? 작성 과정이나 인사검증 과정이 투명하다는 것이지 옛날 밀실에서 하던 거하고 달리 법무부 산하, 이거 법무부라는 건 외부잖아요. 법무부 산하에서 여러 부처 파견 받아가지고 검증단장을 임명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투명하다는 의미이지. 아니 누가 검증 보고서를 공개를 해요? 공개할 수 있는 거는 공개하겠다고 국회 속기록을 제가 오늘 못 갖고 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나왔죠. 민주당의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차이가 한 17%포인트 정도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패배한 것에 대해서 일단 오늘 긴급 최고위 취소하고 최고위원들과 개별적으로 좀 면담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갈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좀 내놓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일단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이 뭐 당정이 다 책임 있는 것이죠. 선거에 졌으면 그 지역이 험지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아마 각 당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정도가 나올 거라고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써 선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그 선거 전략인 거예요. 그때 어떤 분들은 그때 뭐 나 맞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의 자세는 아닌 거죠. 누구 몰랐나요? 다 알고 있었지. 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책임 소재에 대해서 누구 책임자에 대해서는 공방이 없을 거로 보고 그럼 어떤 대책을 통해서 다음 선거를 잘 치르겠느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겠죠. 그 대책의 범위가 논의 대상일 겁니다. 뭐 극단적으로 가면 비대위 얘기도 나올 것이고 2011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은 보선 지고 나서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직전 비대위는 그때가 처음이에요. 대부분 총선에서 지고 전국적 선거에서 지고 비대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대위부터 뭐 혁신기구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올 겁니다. 그 논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1대1 면담을 김기현 대표가 하는 것으로 전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뭐 비대위나 혁신기구까지도 필요할 수도 있다. 당내 그런 논의가 좀 나온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다 오픈돼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건 안 돼 저건 돼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지도부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건 되고 저건 안 돼라는 것도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지도부가 여러 사람 만날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 대통령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확정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차로 승리를 하게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질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선거 대책을 했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체제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좀 맞다고 보세요? 근데 국민의힘이 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선거는 하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강서구의 이 결과, 재보선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는 억울할 거예요. 본인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를 내는 거를 김기현 대표는 반대했는데 어쩔 수 없이 공천을 하고 울며 겨자 먹기시로 선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연 초과잖아요.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용산에서 문제는 다 일으켜놓고 왜 뒤치다거리는 김기현 대표가 해야 됩니까? 이런 심정일 건데 저 같으면은 김기현 대표는 오래 경험 다선 의원이시고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정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마지막 세운다면 사퇴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버리면 그게 본인한테는 더 이상 용산에 휘둘리지 않고 김기현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주저앉아서 그냥 뭉개고 들어가면 더 지도력 없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말 모양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 ABC는 비대위와 혁신위를 출범하는 게 맞는데 제가 봐서는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용산도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 거의 나몰라라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성하지도 않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지만 또 국민들을 위해서는 집권 여당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혁신이나 비대위 쪽으로 강하게 내부에서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책임을 엄밀히 그러니까 이 패배 원인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책임론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 과도한 책임론이 나오게 되면 그게 분란으로 또 가게 됩니다. 이 선거 그 해당 지역에 대한 판세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원래 17% 정도가 이전에 2020년도에 졌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11%를 또 이겼어요. 그건 이제 후보가 상대적인 후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는 16% 이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선이 전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대선이 총 집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2%를 저희가 졌죠. 근데 대선에 그때 그 당시 대선의 표심 뭐였냐면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2.2% 그 심판론이 힘을 얻은 상황에서 2.2%를 저희가 졌어요. 그렇다면 한 15%에서 많게는 30%까지는 스윙 보터라는 거고 정권 심판론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심을 정확히 분석하면 원래는 한 15에서 16, 7% 지는 정도의 민주당 지지세가 두터운 지역인데
정권 심판론 때문에 저희가 2.2%까지 지는 걸로 이렇게 나왔다, 대선에서. 그렇다면 현재 입장은 문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소멸시효가 됐다, 완성됐다. 그러니까 소멸했다는 거예요. 정권 심판론에 의한 선거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는 윤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진 선거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소멸한 상태에서 원래대로 치러진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책임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윤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이게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지고 이 선거가 나왔다. 그러면 뭐 저 정책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내려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권 다 바꿀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제가 볼 때 어떤 정책이 다 잘 추진되고 있는데요. 뭐 인사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인사 문제도 사실 그 과도하게 공격적인 민주당 때문에 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지금 5번째 장관급이 낙마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또 낙마했어요. 공개는 안 되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만 불통 이런 것들은 그런 국민적 시각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의석수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왔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라고 보고, 예를 들면 말이 안 되는 입법을 해놓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인사들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해가지고 청문회 자체를 통과 못하게 하고, 이런 식의 민주당의 어떤 선거 전략이냐, 정말 실정이냐, 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심판론이 소멸시효된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정밀한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 저희 당 내부 문제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 뭐 과도한 책임론이 나오게 되면 이건 분란으로 이어져요. 저는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분석을 해야죠. 패배의 원인을 엄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엄밀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패배의 요인은 용산에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누가 패배의 요인을 분석하겠습니까? 누가 따지겠습니까? 아무도 못 따져요. 그러니까 이 요인 자체를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냉가슴을 앓는 겁니다. 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따져야 됩니다. 왜 이런 분을 사면을 해서 보내가지고 당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또 공천까지 달라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초래했느냐, 이거예요. 저는 말씀을 드리면 이 여러 가지 수치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어려운 게임을 했던 김기현 지도부가 결국에는 이런 외통수에 걸려서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사그라들었다?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이 살아난 거예요. 그냥 결과론으로 보는 겁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나 보수 측에서 뭐 민주당이 거대 의석으로 발목을 잡고 모든 사사건건 방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강서구민들은 그 오만함, 지금 현 정부의 오만함에 대해서 심판한 것이지 민주당의 그런 발목 잡기 주장에 대해서는 아예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저는 정말 이 국민의힘이 쇄신을 하려면요, 용산에 좀 쓴소리 좀 하세요. 왜 이런 사람을 공천을 하게끔 우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집권 여당에 좀 자율성을 달라,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달라 하는데 그냥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꽉 쥐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좀 확인되지 않은 그 사실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아니 누구나 조금 합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게 자, 추론할 수 있다. 예를 저는 그런 들어서 말씀이죠.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독 공천을 준 것이 아니라 경선을 치렀단 말이에요. 경선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면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김태호 부모님도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 그 김태호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비판의 대상 삼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선 없이 만약에 단독 공천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뭐 김기현 대표가 이 허수아비다, 또 이런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도 실례인 것이고, 용산에서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라고 누가 얘기했다고 어디 공개가 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측 갖고 얘기하시는 건 좀 과도해 보이고, 어쨌든 결국은 당적이 다 책임이 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특정인의 공천 문제 갖고 책임 소재를 따지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거 패배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할 시기를 놓쳐버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들과 1대1 면담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진단과 이제 대안들을 내놓을 것인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조기 총선 체제로 좀 일찌감치 좀 전환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인재 영입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조기 총선 체제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민심이 돌아선 계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것이 만약에 총선 체제로 간다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 지도부의 어떤 그 영향력을 조금 줄이겠다라는 취지로 설명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재 영입이 이런 문제는 이제 사람에 대한 경쟁력 측면에서 좀 부족했다라고 또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을
어쨌든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혁신의 메시지를 국민들께 내는 방식이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방식의 혁신 메시지가 국민께 어떠한 이 호소력으로 다가가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지난 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어떤 국민적 대접을 받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혁신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이 독립적 활동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조금 김기현 대표가 좀 더 의견을 수렴한 뒤에 국민적 메시지가 강하게 갈 수 있는 거, 뭔가 변한다. 저희가 뭐 어떤 의사결정이나 마음이 변하게 되면 머리부터 깎잖아요. 예를 들어서 삭발식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국민이 볼 때 외부적으로 뭔가 보이는 정도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혁신, 어떤 지구 발족이든 또는 인재 영입이든 조금 더 강한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떤 방향이 될지는 모르겠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나오는 게 이 조기 총선 체제로의 네. 전환이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조기 총선 체제를 한다는 것은 그게 기본적으로 비대위입니다. 그게 이제 비대위 간판만 안 걸었죠. 조기 총선 체제 되면 그 조기 총선 체제를 책임질 사람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답할 거예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니 김기현 대표는 잘못한 게 없고 따지자니 용산에서 이거 뭐라고 정말 저는 계속 뭐 추측이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용산에서 이 김태우 후보를 밀어넣은 거죠. 그리고 선거기간에도 한 라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기 총선 체제를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시원하게 본인 정치를 위해서 물러나든 아니면 조기 총선 체제를 통해서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고 조기 총선 체제를 책임질 사람을 앞세워서 사실상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들 그게 지금 국민의 우선 살 길인데 저는 이게 용산에서의 이번에 이 강서구청 재보궐선거의 참패에 대한 어떤 반성과 국정기조의 쇄신이 없이는요. 국민의힘이 아무리 조기 총선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요. 강서구청의 이 참패에 대해서는요.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심을 이렇게 다시 가져온다는 것은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어떤 반성의 어떤 기조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방향들과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서는 김기현 대표 혼자로는 좀 역부족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 당내 설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 안철수 의원 유세중 뭐 욕설 논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랑 좀 온라인 상에서도 뭐 많은 얘기들 나오고 있고 방송 나와서도 좀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뭐 내부 총질하는 이준석 전 대표 제명해야 한다 이런 글을 올리고 그걸 또 공유하면서 그때 했던 말들을 조금 인용해서 좀 비꼬는 듯한 태도로 보이고 지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주고받는 이 상황들은 당내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볼상사납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선거 유세 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걸로 인해서 뭐 정량적으로 계산이 안 되지만 어쨌든 선거에 악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또 선거 과정에서 그걸 또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 또 자기 SNS에 얻는 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 선거에서 무슨 방관자가 아니잖아요. 당적 갖고 있고 해당 위원장인데 당협위원장인데 선거에 임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거에서는 이기는 것이 선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평론하고 있고 또는 안철수 의원이 막말 논란이 있는 그 부분을 또 올려서 그걸 또 비판하고 있고 그럼 선거에 도움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대응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두 분이 저런 부분은 구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당 활동하고 계신 상황에서는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선거 끝난 뒤에 뭐 백서를 만드는 것과 같은 취지로 이런 말 하지 말자 저런 말 하지 말자라는 식의 자기 반성 또는 뭐 지적 이런 건 다 좋아요. 근데 선거 운동 과정에서 그러는 건 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선 승리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좀 공고화됐다라는 분석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원래 오늘도 재판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좀 연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판이 이제 줄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재판 리스크다. 이제 왜냐면은 출석을 계속 해야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강서구의 재보궐선거의 참패를 검찰이 나서야죠. 윤석열 정부의 모든 거를 가려주는 게 검찰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 선거 앞두고
저는 이 여러 가지 그 이재명 대표의 영장 부분도 그렇고요. 저 뭐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도 계속 진행했고요. 그리고 참패하자마자 백현동을 기소를 합니다. 보름 만이에요. 기각된 지.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슈를 다시 이재명 대표로 가져가자라는 것 같은데 재판 리스크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 누구든 간에 검찰이 마음 먹으면 기소하는 것이고 기소하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 정부가 한심한 게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게 검찰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좀 겸허하게 좀 국민들 민심의 회초리를 받아들일 수 없나 생각이 들어요. 왜 대선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후보입니까? 저의 상대 후보를 어떻게든지 괴멸시켜야만 본인이 속이 시원한 그런 대선전을 아직도 지금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재판 리스크 부분은 처음에는 좀 많이 출석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겁니다. 선고 재판이 갈수록 뭐 이 재판 횟수도 줄어들 것이고 그거는 감내할 부분인데 전국에는 재판 리스크보다는요 이 국민의 어떤 민생의 어떤 그 침체로 빠져드는 그런 경제 불황의 리스크를 이 정부는 더 걱정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리스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어떤 어떻게 좀 글쎄요. 아니 영장 전담 판사가 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야당 대표의 직위까지 운운하면서 영장 기각을 하자 무죄라고 주장을 하더니 선거에서 만약 이겼어요. 그 국민 참여 재판인가요, 선거가? 그렇게 되면 기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소하면 반성. 아니 저는 도대체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검찰이 경제까지 걱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검찰이 할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대통령과 연관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경제부처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검찰이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또는 소환하게 되면 뭐 민생 신경 안 쓰고 검찰로 이재명만 탄압한다. 이런 식의 이 프레임이에요. 국민들께 그런 걱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검찰 포털 안에 쓰거나 가게 되면 언제 한번 입장 냈습니까, 민주당이? 그런 식의 접근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이 부분도 수사가 이게 전 정부에 시작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현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왜 법원 리스크가 걱정을 하냐면은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법원 재판 일찍 끝내고 간 게 국회 가가지고 표결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유세하러 가셨잖아요. 아프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재판에 그렇게 함부로 연기하거나 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기하셨어요. 이 재판도 2번 연기된 겁니다. 9월 달에. 또 10월 달 다시 한번 연기됐죠. 이게 아마 쟁점 정리 기간을 4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연기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준비 기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한 5, 6번 정도 공판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준비하지 피고인이 준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연기합니다. 이거 재판 언제 끝나겠습니까? 공직선거법은 원래 6개월 내에 해결돼 있는데 이게 작년도 9월 9일 날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증인신문 한참 남았어요. 왜 이렇게 끌까요? 공직선거법으로 만약에 이게 유죄 판결 받게 되면 선거권을 잃어요. 그다음에 보전받은 돈 다 돌려놔야 돼요. 엄청나게 타격이 큰 겁니다. 끌겠죠. 자, 끄는 피고인의 의도에 재판부가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끄는데 본인의 직위가 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일반인 같으면 이렇게 못 끌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국정감사 일정을 이제 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불출석 요구서를 냈고 이게 연기됐거든요. 이게 연기는 그럼 무한정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안 될 겁니다. 이게 재판이 원래 좀 너무 늦어졌고요. 국정감사는 사실은 또 의미가 있긴 하지만 아니 그런 많은 그 여러 가지 산적한 상황에서 단식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전혀 그런 공익과 관련된 얘기 안 하시다가 국정감사랑 공익을 내세워서 지금 본인의 개인 재판을 연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재판부도 문제가 있어요. 연기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2번 연기했잖아요, 이미 단식 때문에. 근데 또 지금 국정감사를 연기하고 다음에 또 어떤 걸로 연기할까요? 이 재판이라는 것은 공직선거법 왜 빨리 끝나야 되냐면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과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없다까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없다, 현재 직위를 끝내야 된다, 끝내야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줘야지만 그 불안정한 법률 관계가 해소된단 말이에요. 국민의 유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6개월 내로 빨리 끝나게 돼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소된 지 거의 1년이 돼가고 있어요. 1년 넘었죠. 지금. 그렇죠. 아니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 변호사님? 재판부가 어련히 알아서 했지 무슨 야당 대표라고 봐주겠어요? 그리고 사실관계가 조금 틀린 게 이재명 대표가 몸이 성성해서 재판을 연기한 게 아닙니다. 단식을 24일을 했어요.
단식의 의도요.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너무 못해서 야당 대표로서 단식을 한 겁니다. 본인이 굶고 싶어서 굶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재판을 연기한 것이지, 그리고 시간을 단축한 것이지, 일반인과 다르게 야당 대표라서 특혜를 누렸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어떤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잡고요. 그다음에 전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뭐 야당 대표가 피한다 안 한다 하는데 다 지금 재판 받잖아요. 야당 대표로서 피한 적 없습니다. 지금 받을 것이고, 검찰이 과도하게 기소를 해서 과도하게 재판을 받게 하는 부분들, 당연히 일반인한테 이렇게 했었으면 벌써 정말 어떤 일이 났을 건데, 좀 의지를 가지고 그냥 꿋꿋하게 떳떳하게 맞서겠다 그겁니다. 지금 탄압하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는 건 좋으시나, 이 무도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그냥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이 봐도 알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 그만 좀 괴롭혀라 라는 목소리가 이번 강서구에서 국민 참여 재판식의 투표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단식 누가 하라 그랬어요? 단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자, 본인이 원했던 여러 가지 국정기조 변화, 그걸 위해서 무기한 단식 하셨어요. 그 국정기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단식 풀었습니까?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소환 통보 받고 나서 단식을 시작하셨어요. 그다음에 영장 다 피했어요. 그리고 나서 단식 그만두셨잖아요. 유세까지 나오셨어요. 그럼 이거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또는 우리 당에서 하는 얘기처럼, 당신 사법적 리스크 피하려고 한 단식 아니야? 딱 들어맞잖아요. 본인이 지금 얻어낸 게 뭐 있습니까? 국정기조 변화 있었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야당 대표가 아니라 그러면 영장 기각됐을까요? 영장 전담 판사가 그런 말까지 썼잖아요. 야당 대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를 받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영장에 그 사람의 지위가 쓰여 있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표지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공익적 관점에서 활동을 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돌아봐야지 무조건 무도한 검찰, 그 재판도 계속 연기하고 이런 식으로 사법 시스템도 무시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뭐 인사도 무시하고, 말만 나오면 탄핵하고, 검사 탄핵하고, 대법원장 낙마시키고, 자, 이런 것들이 과연 국정을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의 태도일까요? 거기에 수장의 태도예요? 사법 시스템 무시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김태우 후보 대법원에서 판결받은 지 3개월 만에 사면권 행사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 걸 국민들이 사법권을 무시했다라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단식이요? 야당 대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철회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시죠. 다 좋습니다. 영장의 내용도 다 좋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서 기각 받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 집요하게 1년 반 동안 탈탈 털어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왜 구속을 시킬 만한 증거나 이런 소명을 못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이제 국정 좀 돌봤으면 좋겠다. 국정 기조를 바꾸는 건 야당 대표의 요구가 아니라, 그리고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주체는 국정 기조를 바꿀 사람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바꾸지 어떻게 우리가 바꿉니까? 예, 어제 사면을 사면권 행사하면 그게 사법권의 무신가요? 그럼 문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하지 않았어요? 선거 내내 안 보셨어요? 아니, 윤재혁 3개월 원내대표도 후에 사면을 그렇고 하든 뭘 사면을 김태우 하든. 후보도 이 판결이 잘못됐다. 심지어는 노무현 자기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 측근들을 사면하셨어요. 자, 사면권 행사에 이거는 비판의 대상, 일반인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죠. 사면권 행사를 자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각 정당 간에 몇 개월 내에 사면했다, 왜 사면했냐? 사면한 후보가 선거에 나오는 건 본인의 참여권이 있어요. 본인이 나오는 거지. 이걸 대통령이 사면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당신은 책임져라.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최소한 사면을 당하면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 되는데, 선거하면서 내내 본인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건 김태우 후보의 그러면은- 문제인 것이죠. 아니 원내대표도 그랬다니까요, 국민의힘. 그거 안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사법부의 판결을 아예 부인했어요. 그게 바로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영장 발부했으면 사법권 인정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앞으로 영장 해야지요. 재청구해서 발부가 되면 그렇게 법원의 인정하겠네요? 판결을 알겠습니다. 존중하죠. 그럼 앞으로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3개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를 두고 이제 기소를 했어요. 이제 나머지 2개는 아직 남아 있고요. 앞으로 검찰 좀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한계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하고 아마 병합 심리를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상당 부분도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 나머지 그 이제 백혜동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가 다 완비됐다라고 영장 전담 판사도 그런 취지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인멸 대상 증거가 없다.
근데 나머지 두 개의 경우에는 사실은 보강 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왜냐하면 검사 사칭 그 위증교사의 부분은 일단 재판 단계에서 영장 인멸의 우려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던 거고 이화영 부지사가 불구속으로 풀려났단 말이에요.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송금 문제는 아마 조금 추가 수사 후에 그 부분도 검토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백현동 수사도 뭐 좀 용두사미가 될 공산이 큽니다. 뭐 지금 대장동 사건도 그래요. 처음에 대장동이 엄청난 사건처럼 몸통은 이재명 뭐 당시 후보였다라고 하면서 했지만 지금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뭐 상세히 지켜보면요 뭐가 없어요. 다들 그냥 주장이고 전원이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사법부 판단에 봤을 때는 그 검찰이 주장한 대로 큰 어떤 죄질을 물을 수 있는 어떤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떠도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백현동 사건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도시계획상 거기에는 사실은 아파트 질 수가 없어요.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 풀어갈 때 누가 어떤 관여를 했는지,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제를 했는지, 그 결제 개선이 어떻는지 이게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전혀 증거가 없다 이런 말은 물론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